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베푼 선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는 순찰 중 우연히 한 노인을 구해드렸을 뿐인데 그 인연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시며 저와 동생을 홀로 키우셨죠. 그 시절 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장 됐어요. 근데 반장하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 뭐가 필요한데?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어머니는 늘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저희 남매를 위해 뭐든 마련해 주려 애쓰셨는데요. 학교 준비물 하나를 사기 위해 며칠씩 반찬값을 아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철이 일찍 들어 서로 다투는 일 없이 늘 서로를 챙기며 자랐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진아, 경찰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 줄 아니?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봐라. 엄마가 응원할게. 어머니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얼굴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3년 가까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에는 도서관 난방비를 아끼려는 학생들이 몰려 자리를 잡기도 힘들었는데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자리를 맡았죠. 그 시절 컵라면 하나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지만 합격이라는 목표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떨어진 끝에 저는 결국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사실 첫 2번의 시험에서는 필기는 통과했지만 체력 테스트에서 아쉽게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새벽마다 운동장을 뛰며 체력을 보완했죠. 그리고 3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딸 이렇게 장한 일을 해내다니.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순경으로 임용돼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박봉이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성실하게 근무했는데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봉투째로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고 어머니는 그 봉투를 몇 번이고 쓰다듬으셨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얻었고 선배들도 저를 믿음직스럽게 봐주셨죠. 특히 취객응대나 가정폭력 신고 같은 어려운 현장에서도 저는 침착하게 대처해 선배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한 번은 만취한 남성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걸 혼자 진정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다들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순경, 오늘도 야간 근무 자원했다며? 대단하다 정말. 그냥 몸이 근질거려서요. 선배님들 좀 쉬시게 해드려야죠. 파출소 막내였던 저는 늘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며 꾸준히 일을 자처했어요. 주말에도 자원에서 순찰을 돌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선배들은 젊은 사람이 참 부지런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걸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자친구 도현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해준 친구는 그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언지를 줬을 뿐
자세한 배경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그는 첫 만남부터 소탈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수진 씨 그 자체가 좋은걸요. 도연 씨는 제 형편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늘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채로 나와도 그는 늘 따뜻한 죽이나 음식을 사들고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년 넘게 만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도연 씨는 자신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했는데요.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야근도 많다고 들었는데. 뭐 그럭저럭 할 만해요. 그보다 수진 씨 오늘 근무는 어땠어요? 그는 늘 자기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더 궁금해했고 저는 그런 그의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가끔 도연 씨가 타는 차나 입는 옷이 생각보다 고급져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저 그가 알뜰하게 잘 모은 거겠거니 하고 넘겼죠. 한 번은 그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결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는 곧바로 말을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 결제라는 게 뭐예요? 아직 직급이 높지 않아서 결제할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도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 좋은 도연 씨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의 휴대폰으로 회사 임원진 회의라는 문자가 뜬 걸 얼핏 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서둘러 화면을 껐죠. 평범한 회사원이 왜 임원진 회의 알림을 받는지 살짝 의아했지만 저는 그냥 회사 전체 공지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의 진짜 신분을 암시하는 단서였던 셈인데요.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소소한 데이트를 이어가며 서로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결혼하면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는 이야기를 나누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저는 골목 안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야, 이 늙은이가 어디서 겁도 없이 순순히 넘어갔으면 될걸. 살려주세요. 제발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 이러지 마세요. 좁은 골목 안에서 험상궂은 남자 셋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둑한 골목이라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곧바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그 자리로 뛰어들었죠. 경찰이다. 당장 물러서 움직이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 순경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남자 하나가 저를 밀치려 하자 저는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몸이 먼저 반응했고 두려움보다는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죠.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노인을 지켜냈습니다. 몸싸움 중 팔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남자들의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남자들은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결국 도망쳤고 저는 그제야 노인의 상태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손도 심하게 떨고 계셔서 저는 우선 제 겉옷을 벗어 어깨에 둘러드렸죠. 참 바닥에 오래 계셨던 탓인지 몸까지 으슬으슬 떨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어르신,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근무 규정을 살짝 어겨가면서까지 직접 노인을 부축해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순경에게는 현장을 맡기고 저는 순찰차 뒷좌석에 노인을 태워 응급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노인은 계속 손을 떨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접수처에서 노인이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는 걸 알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다급한 마음뿐이었지 다른 어떤 계산도 없었는데요. 아가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얼른 치료부터 받으세요. 간호사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노인 곁을 지키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제분들은 없으세요? 연락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늦은 시간이라 다들 깨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노인의 이름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야 했어요. 동료들이 지원을 나와 현장 수습을 마쳤다는 무전을 받고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노인은 그런 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저 아가씨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텐데.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저희 이제 1년 넘게 만났으니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형편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에 뒤척였습니다. 혹시 형편 차이로 반대하시면 어쩌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 생각하며 저는 용기를 내며 그러겠다고 답했죠. 약속된 날 저는 나름대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도연 씨와 함께 그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정장을 몇 번이나 다시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는데요. 차가 점점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그저 회사원치고는 형편이 괜찮은 집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실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다정한 분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며칠 전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던 그 노인이었죠. 혹시 그때 그 순경 아가씨 아니신가요? 아버지,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도연 씨의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이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내 아들 여자친구가 바로 그때 그 은인이었다니. 저 역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껌뻑였는데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려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연 씨도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날 저를 구해준 은인이 바로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도연 씨의 어머니도 놀란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죠. 일단 다들 자리에 앉자. 이거 차분히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도연 씨의 아버지는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그날의 일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사 앞 골목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나를 둘러싸더니 다짜고짜 위협을 하더구나. 아버지는 그날의 상황을 회상하며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셨어요. 셋이서 나를 둘러싸고 협박을 하는데 정말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아가씨가 나타나서 물러서라고 소리치는데 나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구나.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사주한 협박이었다지 뭐야. 요즘 우리 회사가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쟁 업체 쪽에서 그걸 방해하려고 사람을 보낸 모양이더구나. 그 계약은 몇 달 동안 공들여온 대형 납품건이었는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었던 거지.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들은 경쟁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이 드러나며 배후가 밝혀졌대요. 경찰서에서는 며칠 동안 관련자들을 추적했고 결국 그 뒤에 있던 경쟁업체 임원까지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아가씨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큰일을 당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계약도 통째로 날아갔을 거고. 그 이야기를 듣던 도연 씨는 그제야 왜 아버지가 며칠 동안 유독 말수가 적으셨는지 이해가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 정말 몰랐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다. 미안하구나. 회사 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그날 이후로도 나는 혹시 또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단다. 그때마다 저 아가씨 얼굴이 떠올라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구나. 그런 든든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보셨죠. 저는 그제야 도연 씨가 왜 그동안 집안 형편을 저에게 숨겼는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죠. 사실 저 회사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려받게 될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최근 몇 년 새 매출이 크게 늘면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직원만 2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저는 회사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그가 왜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워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달라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사실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제 집안 형편을 알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오해도 받아봤고 반대로 부담스러워서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수진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그가 왜 그렇게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도연 씨의 어머니는 처음엔 아들의 가난한 여자친구라는 사실에 저를 못마땅해 했던 속내를 슬며시 내비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아들이 순경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나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니야. 나도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거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셨죠. 아가씨가 우리 남편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렇게 착하고 씩씩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가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그동안 형편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순찰 근무를 하면서도 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죠. 동료들 중에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늘 제 형편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명절에 다른 동료들이 부모님 용돈이며 선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아버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회사 보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죠.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조언 좀 해줄 수 있겠나?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방범 시스템이나 신변 보호에 대한 조언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회사 출입구에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시고 임원분들 동선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조언을 하나하나 메모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실제로 며칠 뒤 회사에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그동안 서먹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풀리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수진 씨 많이 먹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잘 먹여야지. 어머니, 아직 며느리는. 아이 왜 그러니? 이 정도면 거의 확정 아니냐? 그 말에 도연 씨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연 씨의 부모님은 저에게 앞으로 자주 놀러 오라며 몇 번이고 당부하셨어요. 얼마 뒤 도연 씨의 아버지 회사는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 탄탄한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됐고 문제의 경쟁업체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목격자이자 참고인으로 조사에 협조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을 때는 긴장도 됐지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도연 씨 가족과도 훨씬 가까워졌고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그의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사이가 됐어요. 어머니도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감이라며 은근히 챙겨주셨죠.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어머니께 이런저런 요리 비법도 배우고 아버지와는 산책을 하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순찰 돌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수진이 매번 씩씩한 일화가 많아서 듣는 재미가 쏠쏠해. 그렇게 저는 도연 씨 가족과 서서히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진아, 정말 잘됐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엄마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그동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며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께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 뿌듯했죠. 얼마 전에는 도연 씨가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쁘게 물든 한강공원에서 도연 씨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수진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지 않을래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진 씨를 딸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늘 작아져 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어릴 적 형편 때문에 주눅 들었던 기억들이 그 순간만큼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데 조건이나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지만 그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도연 씨의 부모님도 상견례 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돈어른, 저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이런 좋은 집안과 인연이 닿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진심 어린 정을 나누셨죠. 상견례가 끝난 뒤 두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건네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로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돕는 경찰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형편이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늘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친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